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발전소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함께 기획하고 이제 공동 주최하는 노동으로 세상 읽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기후변화가 왜 노동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기획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2강입니다. 제목은 이제 스마트폰은 어떻게 노동을 바꾸었는가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동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선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7시 반 지금 돼서 바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강의는 약 1시간 15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란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선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치발전소가 이렇게 AS가 불친절하네요. 네, 우리 품격 있는 정치발전소의 온라인. 예, 그 서울시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정치발전소가 공동으로 하는 강좌에 오늘 스마트폰은 어떻게 노동을 바꾸었나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노동,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다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우리 일상의 디지털화 혹은 스마트폰화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기술 발전과 노동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라는 내용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은 우리 인근의 주변에 주로 많이 접하고 있는 A은행의 지점, 영업점 사례입니다. 제 주거래 은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접하죠. 오늘 이 노동으로 세상 읽기 온라인 청중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당신은, 여러분은, 선생님들은,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이용했던 혹은 이용하고 있는 은행 지점 영업점을 지난 7, 8월에 몇 번 방문하셨나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이라는 공간에 가서 다양한 업무를 공과금도 내기도 하고 혹은 입출금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보험이나 방카시랑스 같은 여러 상품들을 다루긴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두 번째 할까요? KB국민은행은 왜 15,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죠?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거의 오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직원을 7, 8천만 원 정도의 임금 급여를 주면서 왜 둬야 될까? 한 10여 년 전,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 영업점 지점이라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ATM, 인터넷 뱅킹 혹은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는 KB 리브라고 해서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송금부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최근에는 디지털 은행 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무인 점포, 은행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 화재,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요. 금융산업 종사자는 줄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는 절반 이하로 혹은 앞으로 갈수록 더 감소하지만 사후처리라고 하죠. 고객님 상품 가입하는데 만족하셨나요? 콜센터 직원. 그리고 연체 등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따옴표 치고 채권 추심인처럼 돈을 왜 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신용 불량자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까지 그런데 다 비정규직, 파견 혹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활용이 되죠. 디지털 자동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는 상실되고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비정규직 파견 혹은 전혀 다른 기계로 우리의 일자리들이 대체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은행 업무를 우리가 보기도 하니까요. 환전도 마찬가지죠. 금융산업을 쭉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디지털 자동화가 끊임없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핀테크라는 우리 기술 발전 과정이 다양한 산업까지 연결되면서 이제는 은행이라는 공간이 아마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은행 직원은 뱅커가 아니라 세일러가 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 가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의 직업의 미래, 소비 패턴, 이 자본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지갑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제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다 이용을 했으니까요. 화폐가 이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노동의 방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오늘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없는 기계제국이라고 하는 아마존 고가 1980년대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아십니다. 미국에서 오늘 이렇게 자그마한 정치발전소로 운영되지만 아마존고가 이제 서점으로 책을 판매하는 곳에 출발을 해서 대형 유통 매장에서 지금은 금융산업부터 시작해서 아마존페이부터 모든 산업을 다 독식하는 세상이 왔죠.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양태 그리고 일자리는 상실되고 또 다른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이 일자리는 젠더, 성별이 다르거나 혹은 고용 형태가 다르거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현상도 우리가 이 아마존이라는 이 기업의 움직임의 형태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듯이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죠. 아마존 고 유통 매장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내가 가서 쇼핑을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되는 그리고 아마존 북스라고 해서 이제 서점에 소위 말하면 책방에 코디네이터 책 판매 안내 계산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지점을 영업점을 출점하기도 하고 아마존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바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스캔하면 아이패드로 스캔하면 여기에 어떤 와인이 내가 좋아하는 게 몇 년도에 구매한 게 그리고 안주는 뭐가 있는 좋은지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 세상이 왔죠. 대단히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 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의 비율이 연평균 성장 이렇게 하는 게 한 32% 정도 된대요. 예전에는 이 PC로 온라인 주문하는데 대부분 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발전소 조성조 대표님은 클래식하게 직접 구매를 하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회사가 변화하고 있죠. 제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MZ세대라는 표현이 이 자본과 기업들이 빠르게 그 니즈에 맞게 변화하는 현상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판 한국 모델이 이제 쿠팡인 것처럼 이 가치사슬,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밸류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게 책 서점부터 출발을 해서 구독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에서 수많은 우리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가 물류 산업을 장악하고 웹소설까지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네이버는 IT 기업인가? 종합 기업인가? 그러니까 통계청이 이야기하는 표준 산업 분류도 이제는 바꿀 수 있죠. 유통업이 아니라 IT 기업이 유통업을 다루게 되고 거기서 일하는 자의 형태는 또 바뀌기 있기도 합니다. 한 6년 전쯤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서는 이세돌이라는 바둑 천재가 알파고한테 지면서 AI한테 우리가 기계에
AI가 디지털이 우리의 일자리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료에 있듯이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산업 4.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이 ICT와 융합돼 갖고 디지털 경제, 자동화, 스마트화, 공장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일자리 자동화되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6년 전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오늘 자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저는 제 생전에, 연구 생전에 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 4.0이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월 달에 유럽연합에서 산업 5.0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산업 4.0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노동의 문제가 바뀔지 고민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플랫폼화 관련해서 이 5.0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 한 챕터는 노동 환경의 변화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요, 12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죠. 지난 10년 사이에 글로벌 전 세계 자본의 시가총액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주는데, 2009년에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엑손과 같은 석유 회사라든가,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진도를 나간 기업 중에 하나인데 확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가장 높은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정보통신 기업만이 아니라 IT 기업을 기반으로 다른 유수의 산업들을 독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하는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4,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와 있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운수, 유통, 도소매업, 금융보험 등은 더 일자리가 상실될 위험성이 높다. 디지털 자동화로.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 주민, 국민들도, 노동자들도 다 자동화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구매를 하고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싱가포르하고 마찬가지로 가장 로봇 도입수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하면 무슨 이제 장치 사는 로봇만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화된 로봇까지 포함해서, 자동화된 로봇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선진국 다수의 국가들 보면 연평균 이 로봇 도입의 활용률은 5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한 업무, 3D 업무에, 기피 업무, 위험한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거나 자동화 대체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일자리의 산업까지도 로봇이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이 산업 4.0,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가장 상단에 있는 자료는 앞으로 제조업 공장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더 볼 수 있죠.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 3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인상적인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자 10명 채용합니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동화된 공장에 육체노동이 아닌 스마트 팩토리화된 공장에서 이 자동화된 아이패드를 작동할 수 있는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숙련된 저 자동화된 아이패드의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으면 너는 정규직의 고임금의 일자리를 너는 유지할 수 있어. 근데 다수의 중간지대의 일자리는 앞으로 자동화돼서 단순 일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들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우리가 얘기하는 쿠팡 배송기사라든가 쿠팡이츠, 택배기사처럼 이렇게 되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들. 그래서 중간지대 일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접목하고 있는 이 물류센터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유통 4.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저희가 어느 특정 상품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제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창고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전자화돼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딱 스캔하면 여기에 어떤 제품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부 과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레이 오스본이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단히 친기업적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 쓴 논문은 뭐냐면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노동이 다 기계가 대체할 거다. 그때 위협적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이런 자료를 2007년 전후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개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방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과 함께 포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월드뱅크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최근에 몇 차례 디지털 자동화 시대에 인간의 일하는 방식, 노동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끊임없이 보고서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는 수년간 이런 걸 노사정 혹은 정부가 여러 학자들하고 시민들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총리 혹은 대통령에게 제출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될지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은 이런 경험도 되게 일천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논의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죠.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국가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운영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외국의 기자재가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고 항운업에서 인천 항운 부두에서 제품을 내리고 선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공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고 그게 시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혹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이 쭉 이송 과정이 있으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일관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하는 것을 풀미먼트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한 게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시킨 게 쿠팡이고요. 그러면 제품이 들어올 때부터 고객한테 나갈 때까지 보면 각각의 고용 형태도 다 달라요. 가장 끝에 우리 집에 지금 택배를 제품을 배송하는 건 쿠팡 노동자들이죠. 쿠팡 플렉서,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 물류나 상하차 분류하는 사람은 일용직도 있고 정규직은 소수이고 계약직도 있고 파견 직원도 있고 이런 과거에는 각각의 기업들이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을 특정 기업이 자본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과거에는 주문하고 생산할 때 다른 기업에서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류 이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파편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균열 일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데이비드 와이라는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실은 20년 전에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치발전소에서 한번 제가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로마드랜드라고 책도 있고 영화도 있죠. 미국의 이렇게 지도 51개 연방주에 아마존 물류센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하는지 이렇게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은퇴한 노동자들이 캠핑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또 전혀 상반돼요. 우리는 은퇴한 노동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20, 30대 청년부터 다양한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돼서 일하는 시스템이 아마존 물류 창구이고요. 한국의 쿠팡부터 마켓컬리까지 그 시스템이 고스란히 이식된 일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37도에도 에어컨이 없죠. 아마존도. 쿠팡도 없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선풍기 100대 한돈 놔줬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난 적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10시간 이상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하고 상반된 건 이게 우리가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 물류창고에는 그 타이레놀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하면 2알 먹고 견디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야 진짜 이제 아마존은 도대체 인간이 일할 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표현은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즐기세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부프로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타이레놀 우리가 해열 진통제 2가지 버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류를 장악하는 기업이 모든 산업을 장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2019년 국제노동기구 ILO가 100주년이 돼서 100주년 산업안전보건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의 노동자들이 노동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일할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되는 일터 현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핀테크와 연결된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기업들이 주식을 상장해서 꽤 많은 이윤을 향유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혹은 질 좋은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전반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노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터는 과연 어떤 현실일까? 해고가 일상적이고 비정규직이 절반인데 이 비정규직도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게 확산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10명, 4명 중에 1명이고 장시간 노동의 산업재해에 쓰러지고 있고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상처받고 있고 인턴, 열정페이, 알바라는 직업군이 10명 중에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12.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2편의 영화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은 노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본격적으로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1년 반 전인가 개봉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 나다니엘 브레이크나 더 전에는 빵과장미와 같은 영화로 더 익숙하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노동자 출신의 BBC PD였고 다양한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었는데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얘기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제 택배 기사인데 이 영화의 앞에 2분 30초에는요. 딱 영화 시작될 때 그 영화 2분 30초에 이 리키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중간 관리자하고 대화의 모습은 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다 증명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귀하고 나는 파트너입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택배 차량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우리가 리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재가 문제가 있으면 배송할 수도 있고요. 그게 다 노동자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일자리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로 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미안해 리키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 노동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프트 기사 우버. 리프트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데 이제 중요한 우리는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버 리프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더 이퀄라이저 2 영화입니다. 의외로 안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화 자체보다는 여기에서도 딱 영화 한 편이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고객이라고 하는 택시 리프트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내용은 다 각설하면요. 이 조폭 같은 친구들을 이 덴젤 워싱턴 영화 배우가 막 이렇게 두들겨 패거든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별점 5점 만점에 좋아요 5점 누르라고. 그 이유는 이 리프트라는 기사들이 별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내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감정노동은 여기서도 그래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면 내 인사관리, 임금의 보상의 결정 기준은 회사가 인사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 여부라든가 혹은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어지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 주택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인사나 승진 혹은 보상, 임금이라는 것도 고객, 승객, 이용자, 클라이언트가 다 결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 혹은 쿠팡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접하기도 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배송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있거든요. 이 배달한 노동자들이 이제 만든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제 라이더라는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작업의 도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내가 차량이 있다 그러면 내 차로, 그리고 이륜 자동차로, 그리고 킥보드로, 도브로도 하고. 그래서 라이더라는 건 그냥 일반 명사일 수가 있고 이제는 노동자비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제가 필요한 볼펜이나 컴퓨터 PC는 회사 연구소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기가 다 구입을 하고 모든 유류비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그 배민라이더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뭐 700만 원을 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대학 나와도 SK통신에 취업해도 700 번기 힘든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은 그 월급 임금이 다 고스란히 내 소득인데 라이더들은 자기가 이륜 자동차 리스비, 그 주유비 같은 걸 다 자기가 차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0만, 200만 원 다 빼면 사실은 4, 500만 원이 안 되는 거고 주 6일 이상 일해야 되는 거고 하루에 10시간 이상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우리가 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52시간 규정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배송, 가사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나마 과연 최근에 택배기사,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13분 이상 돌아가시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해당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60시간이 어떤 기준인가 아세요? 우리한테는? 과로사의 기준입니다. 과로사의 기준. 근데 그게 60시간 이상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쓰러지면 지난 3개월 평균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3개월 평균 60시간 일했다. 김종진이라는 연구원 너 과로사 인정해야 돼. 이 기준이 60시간인데 택배기사에게 60시간까지 일해도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필요하죠.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면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유럽의 다수는 7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유럽의 다수 국가는 35시간.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연차 휴가가 15일, 유럽 평균은 25일에서 28일. 우리는 52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고 일주일, 얘네는 48시간. 우리는 과로사의 기준이 60시간, 얘네들은 52시간. 일하다가 다쳐갖고 1년 동안 일을 못한 쉰 병가를 낸 경우 우리는 이틀, 프랑스는 18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일하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플랫폼 노동자는 다 적용받지 않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일하는 사각지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도를 좀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1차 노동시장이라고 그럽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있는데 10%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중에 9명이 여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1차 노동시장은 소수이고 다수는 2차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격차, 그래서 이중구조화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화, 자동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이 일자리 지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자들이 600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규모하고 거의 같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3중 노동시장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특히 3중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노동 밖의 노동, 제도 밖의 노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내용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 이렇게 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약 2천만 명이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을 이제 비임금 노동자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약 680만 명 정도 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대리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65만 명이고요. 제가 가로치고 특례에 64만 명이라는 건 그중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국가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 중에 6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 22만 명에서 179만 명까지 추계를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는 46만 명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가 예술인 7만 명 포함해서 400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종사상주의가 8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임금 노동자가 600만 명 가까이 되고 이들의 노동의 다수는 디지털 노동이죠. 그래서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디지털 부둣가라는 표현도 써요. 네,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부둣가에 가서 부둣가에서 야 오늘 일거리가 뭐야? 이렇게 일을 찰러 하루하루 나가서 부둣가인데 지금은 디지털 부둣가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이렇게 클릭 노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클릭하고 일을 하는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죠. 착잡하긴 하지만 이런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도형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이 일자리가 오른쪽으로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일자리가 더 왼쪽을 잠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도와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올해 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 우리나라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플랫폼 노동이 보편적 일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안전망이 없는 일자리이다. 12,000명 조사했는데 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들 중에 몇 개를 아시나요? 우버, 리프트, 피버, 딜리버 히어로, 딜리버루, 대리주부, 배달의 민족, 카카오티, 지그재그. 한 절반 많이 익숙하죠. 이 회사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코로나19가 조금 해결되고 우리가 미국 LA 공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제 오늘 강연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 공항의 우측으로 가시면 한 500대 정도 되는 우버 리프트 기사들 이렇게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이분들이 대기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지금 고객들이 어떻게 인근에 있는지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클릭해서 지금 일감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 일하는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 산업재해가 없는 노동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죠. 끊임없이 일감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면 다 이게 PDA나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 스트레스나 압박이라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 딜리버 히어로라는 회사가 밑에 있는 배달의 민족을 작년 올해 M&A에서 먹었죠. 4조 원 가까이 되는 매각을 했고 이제 글로벌 회사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문제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중국집이나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할 때 배달한 일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고, 근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았다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아니라 앞에 제도 밖의 노동이고, 우리가 그래서 제도와 정책과 운동이 어떻게 필요한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OECD에서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온라인 노동 지수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듯이 연평균 26% 성장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앞으로 이 플랫폼 노동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규모가,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럽 사회에 보면 평균 한 11% 정도 취업자 중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한국은 작년 조사에 의하면 한 7.6% 정도 이렇게 해당됩니다. 평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 중에 플랫폼 노동이 되고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제가 표현했죠. 디지털 부둣과, 일감 찾는 가상 이민들 이렇게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2017년에서 2018년 보면 조금 보라색으로 진한 표현이 전년 대비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되는 추이를 국가별로 보면 거의 다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약 46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보면 17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자상거래 앱을 이용하는 사람을 차감하면 179만 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규모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오늘 강의를 접하는 분들에게 제가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펼쳐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부터 쭉 가면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파견업체에서 이용하는 파견 노동까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은 아무런 보호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도 사실은 왼쪽에 치우쳐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 모든 제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독립노동자까지도 앞으로는 모든 제도가 포괄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나 정책적 용어로는 의존적 노동자, 의존적 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요. 웹 기반, 온라인 기반 플랫폼 노동과 지역, 오프라인, 호출형 플랫폼 노동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타다, 혹은 배달의 민족, 카카오, 대리주부, 청소연구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업무 지시나 일감은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지만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일의 결과 제공, 서비스의 제공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입니다. 근데 더 앞으로 확산될 것은 온라인,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이에요. 일감도, 일도, 프로젝트도 온라인에서 찾고 업무 수행도 온라인 가상 사이버에서 이루어지죠. 만날 일도 사실은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몽, 숨고, 바벨탑, 위시캡, 플리토,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 소싱, 이랜서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끄떡끄떡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세상하고 조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게 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배달의 민족, 불응, 타다, 대리주부, 청소연구소 여기에 익숙하죠. 사실은요, 저희가 노동 관점에서 보면 지역 기반, 위치 기반, 장소 기반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예요. 그런데 자본과 기업이 사용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할 뿐이죠.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프리랜서 성격이 강하고 진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나 마나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자발적도 플랫폼 노동도 꽤 있고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래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을 긱노동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긱이라는 건요. GIG인데 1920년대 때 미국의 뉴올리언즈나 이런 데서 재즈가 유명한 도시에서 오늘 하루 종일 카페를 운영하는데 재즈 하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규 고용하기는 좀 부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너 점심시간에 카페에 와서 한 2-3시간 음악 이렇게 재즈 하고 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긱. 더 이제 일상적 쉬운 용어로 하면 원포인트로 잠깐만. 그래서 긱노동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을 계속 긱노동이라고 합니다. 호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배달 라이더들 보면 일시적이가 않잖아요. 거의 다수는 사실은 생계형에 가깝기도 하고. 오늘도 정치발전소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오늘 제가 긱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동자에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제가 번역도 잠깐 틈틈이 한다. 이런 부업 성격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접근 방식도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이 자료처럼 보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시민,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음식을 전화로 직접 하고 음식점 했다면 거기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음식을 제공해 주죠. 피자 배달도 마찬가지고 중국집도 마찬가지고 치킨도. 근데 그 사이에 배달 앱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생긴 거고
배달 대행업체가 생기면서 플랫폼 기업이 생기면서 변화된 건 딱히 없는데 이런 구도가 생기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이 해체되거나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계약을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계약이 아닌 표준계약이나 위탁계약, 비즈니스 계약을 하게 되고 모든 노동자로서 적용받아야 될 권리가 상실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하는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배민나이도 쿠팡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1, 2로 나눴습니다. 플랫폼 노동 1, 플랫폼 노동 2. 1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혹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그런데 지금의 거의 다수는 90% 가까이 거의 플랫폼 노동 2라는 방식. 즉, 너는 사업자야. 개인 사업자지, 자영업자지. 그리고 근로계약이 아니라 표준계약 체결해, 위탁계약 체결해. 대표적으로 배민커넥터, 쿠팡이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일이 더 확장되고 있고 모든 권리를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하고 근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지금 흐름이 생기고 있고 일부 택배기사 등은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제가 많이 강의할 때 언급하는데요. 논문에도 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리멤버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강연을 하거나 토론에서 발표를 하면 오신 분들이 다음에 한번 연락하고 싶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십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명함을 주고 받거든요. 그럼 사무실에 가서 제 명함꽂이에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이분은 좀 스마트폰에 나도 전화번호를 등록해야겠다. 그럼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렇지 않죠. 제 스마트폰에 리멤버라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은 게 있고 거기에 명함을 찰칵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 사무실, 개인 직책까지 다 제 스마트폰에 딱 클릭하면 개똥이 누구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AI가 자동적으로 다 입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리멤버라는 회사가 계약한 8,000명의 전국의 타이피스트가 김종진 개똥이 이렇게 하고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메일 주소가 가끔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어가요. 닷컴에 컴자가 이제 알파벳 M이 아니라 N일 수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수년 동안 검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8,000명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혹은 카페에서 딱 뜨면 딱 클릭해갖고 제 명함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거의 99% OCR이라고 해서 AI가 다 읽습니다. 한 1%만 읽게 되면 앞으로 1, 2년 내에 저는 이 리멤버에서 계약한 8천여 명의 이 타이피스트라고 표현하는 작업자라고 표현하는 참여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겠죠. 그게 주업이든 부업이든 한 건에 몇 원 안 됩니다. 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희 연구소가 만약에 폐업한다. 그러면 저는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9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그러면서 그 최저임금의 적용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모색을 하는 생계를 보존하겠죠. 그런데 이 리멤버라는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 안전망의 배제를 받는 엄청 많습니다. 이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능기부 프로그램까지 하고 최근에 더 재밌는 건요. 펫 플랫폼이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집에 야옹이도 키우는 분도 있고 멍멍이 키우는 분도 있고 제가 좀 예전 세대라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멍멍이는 마당에 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근데 제 동생은 거실에서 같이 생활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꾸리는 분은 침대에 같이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펫 플랫폼이 생겼는데 이제 운동도 시키고 산책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한 분이 가끔 이제 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이 뒤처리 비용을 안 하시는 분. 근데 미국에는 이런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치워주는 플랫폼 노동자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당 이동에 했는데 사당 이동에 지금 어떤 공원 가로수 몇 번 위치에 지금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응하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치워주라고 그러면 딱 클릭해갖고 얼마.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지금 플랫폼 경제가 디지털 경제가 엄청나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 채널 2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플랫폼 짧은 이 방송 2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 노동이 프리랜서화되는 고용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피버, 어벅, 프리랜서닷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이제 회원회에 가입해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참여 관찰을 하거든요. 딱 가입을 하면요. 클릭해갖고 약간 동의하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클라이언트들 회사들이 이 크라우드웍스의 회사에 맡긴 이 프로젝트 일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이거 한번 참여해 볼까? 라고 하면 기초교육, 직무교육 받거나 뭐 안 해도 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지,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 뜸 한 뜸 따갖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곰돌이 눈깔 붙인다고. 그러면 집에 가져가고 곰돌이 가져가서 눈깔 3개 붙여서 봐주면 그만큼.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이 그거거든요. 클릭 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갖고 해서 몇십 원, 몇백 원. 이런 일자리들이 수십만 명이 가입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 대우를 10명 중에 4명이 받고 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대리운전, 배달 이런 플랫폼 노동이 신산업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산업적 측면의 강조점도 있지만 오른쪽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상실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은 플랫폼 노동의 이슈는 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배달하는 이 딜리버루나 이런 푸도라 유럽 이제 가끔 여행하거나 이렇게 영화 같은 보면 자전거나 이런데 퀵보드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파트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다수가. 근데 우리는 개인 사업자죠. 그런 역사적 사회적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한국의 고용노동지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례 혹은 노동자라는 판례 아직도 상반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요청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대비되면 이 자료는요 조금 우리가 어떤 경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오프라인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과 온라인 웹 기반 플랫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은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배달, 가사 서비스, 청소, 돌봄 이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10명 중에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의 절반 이상은 배달이나 택배 이쪽에 많죠. 물류, 운송, 배송.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웹툰, 웹소설 같은 창작이라든가 전문 서비스, 번역 뭐 이런 일자리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형태도 좀 전혀 다릅니다. 접근도 다르고. 그러면 도대체 며칠 일하는데 한 달 평균 그리고 몇 시간 일하는데 소득은 높나? 전체 이 사람의 소득 중에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소득은 얼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전국만 기준으로 보면 한 달 평균 한 15일 정도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주 5일 하는 사람들 한 22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정도니까 조금 더 적게 일하죠. 물론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은 이제 더 많이 일을 하긴 합니다만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150만 원 정도 전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과 부업에 따라 차이도 있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적고 소득은 한 150만 원 정도면 최저임금이 한 19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 최저임금 미만의 수준의 지금 소득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상실되고 일의 안정성도 없고 사회 안전망이 없지만 낮은 소득과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이야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온 더 이퀄라이저 2 리프트 기사 얘기했듯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노동 과정, 작업 과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끔 보면 아마 뭐 통신회사들을 다 이용하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문자가 딱 오잖아요. 고객님 방금 이용받은 서비스는 만족하셨습니까? 이걸 이제 콜센터 산업에서 해피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면 저는 이제 거의 그냥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이 평가나 인센티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물론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냥 5점 별점 맞으면 이렇게 해주는데 회사의 절반 이상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에는 이런 성과 평가가 있다. 별점. 그래서 별점 노예라고도 해요. 내가 여기에 목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뷰라고도 하고요. 그러는데 10명 중에 절반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어떠한 페널티, 벌칙 조항이 있냐라고 보면 내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감이 줄기도 하고 일이 잠깐 정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박탈이 뭐냐면 제가 특정 회사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사 서비스 회사 중에는 5점 만점에 별점 만점에 하이 몇 점을 두세 차례 이상 받으면 회원 박탈시켜요. 그러니까 너 우리 회사 회원 등에 말소시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 일의 내 인사권, 고용의 평가는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나한테 별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 1시간 15분 동안 제가 정치발전소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강의를 하고 나서 아마 강의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강의 평가를 낮게 해주시면 제가 2번 다시 강의를 할 수 없는 플랫폼 깅노동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건당 강사로 수수료도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ILO에서요. 그럼 플랫폼 노동이 다 나쁜 거냐? 이제 그렇지 않다 옵니다.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좋은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여 개는 다 좋지 않은 일자리. 첫 번째, 다수는 아니지만 유해한 환경을 벗어내서 일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웹 기반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노동. 재택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서 컴퓨터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니까 전통적인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해 환경에서 탈피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도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 프리랜서 성격의 가사, 육아 혹은 뭐 여러 일을 할 수도 있는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비공식 경제 일자리가 공식 부문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웍스의 플랫폼 노동자들 회원을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소득이 60만 원이었다. 그러면 크라우드웍스가 세금을 공제해요. 이거 공식 경제로 잡히는 거죠. 비공식 경제 일은 어둠의 경제라고 해서 저희가 현금 검대하고 세금도 잘 포함. 그럼 세금을 낸다라는 건 사실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시민의 권리, 시민적 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민권으로서 받을 권리가 이제 가능한 거죠. 몇 명이 있고 소득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사실은 이 공식 부분의 경제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몽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크라우드웍스에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회보험의 보장의 권리라든가 이런 건 다 줘야 된다. 향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ILO 국제노동기구가 이야기하는 장애 요인들은 산업안전의 문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그리고 병가 휴가조차도 없고 개인적 장비들도 내가 다 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송사에 보면요. 이 고급 카메라, 옛날 카메라가 아니라 좋은 카메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프리랜서들이 다 하거든요. 방송사 정규직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내가 KBS에 카메라 기자로 감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KBS 그 기자재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는 자기가 그 장비를 해야 되죠. 현장 가서 딱 하다가 만약에 이 카메라가 놓쳐갖고 렌즈가 깨졌다. 그러면 다 개인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프리랜서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 성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과 영국과 같은 나라 이렇게 보면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 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경향성이 높고 판례도 그렇고 그런데 유럽의 다수의 나라 심지어는 영국과 같은 나라들도 최근에 우버 노동자 맞아. 그리고 노동자 만들면 노동자 인정하고 단체 협약 체결하라는 최근에 그래서 우버 기사 이제 영국에서 영국사에서 최초로 이제 단체 협약에 체결했던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근로자냐 아니냐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오늘 유튜브로 청중 보고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노조법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 전에 우리의 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과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됐다면 법도 거기에 맞게 되죠. 그런데 산업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거 사회과학에서 이제 지체된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다른다 하더라도 권리는 시민권은 동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가 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계약은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로자로서의 계약을 못한다면 표준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거 맞다. 아니, 동작구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하고 폭파구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가 한 건당 수수료가 한 건당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온 소득, 보수가 다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일해도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거든요. 자본주의 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전월세나 집 매매할 때 계약 다 체결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에 가서 차를 사더라도 매매 계약을 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국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공정거래 질서라는 건요. 우월적 지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우월적 지위로 시켜서는 안 될 것. 위법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표준계약은. 근데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이 표준계약도 없다. 과연 그럼 우리가 플랫폼 경제가 과연 혁신과 우리가 기술 발전의 긍정성만 있는지도 사실은 표현합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 토론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뭐 표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혁신을 저해야 한다든가 규제를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 꼭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국내 기업이 역차별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하지도 않는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표준계약이 무슨 규제이며 그리고 이 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 상회하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것이며 단가는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우월적 지위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들인데 그걸 이야기한 게 그리고 역차별 이야기하는데 역과 정의 모르겠어요. 저는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수수료. 저희가요 알선업체를 통해서 직업 알선업체를 통해서 일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 ILO나 우리나라 건설 이용자도 일하를 못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번다 그러면 저 알선업체들이 1,000원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알선업체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근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30%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면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10,000원을 냈는데 그 회사에 플랫폼 기업에 2, 3천원을 떼어가고 나한테는 6,000원, 7,000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수수료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수료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투명성과 공정한 지침,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적정한 거래 질서를 하라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의 결과는요. 우버가 직접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딱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버라는 기업이 이렇게 향유한다. 건강보험에서 3% 절약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2%,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12%, 운행비용을 회사가 다 분담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많은 향유를 기업과 자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요. 최근에 몇 년을 보면 우리 배달의 민족은 주 35시간제 합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의 사무직, 오피스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4.5일제, 주 4일 이하하고 뭐 이런 향유한다 좋은 기업이라고 막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데 정작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노동자들은 산재 사망 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과연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의 딜리버 히어로에 4조 원에 매각했을 때 그 주식 기업의 가치를 하는데 수십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여한 건 없나?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있죠. 일단 보십시오. 쿠팡 이츠는 배달 파트너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미안을 리키 영화하고 똑같아요. 배달 노동자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배달 파트너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다른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공유하고 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할 수 있는데 여기가 협동조합도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 수준에서 로컬 수준에서 대단히 역동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라치오주의 볼로냐라는 도시인데요. 2020년에 플랫폼 노동자, 특히 라이더입니다. 이 볼로냐 시에서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부를 끌어들이고 배달 회사를 들여서 도시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헌장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노동권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7가지 핵심적인 우리가 원칙을 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그래요. 여기에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 애용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공정한 임금 보수를 지급할 문제, 그리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작업수단, 이륜차를 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기후수당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폭염 혹한기에, 야, 37도에도 일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전 조금 더 나갈 때 보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정치발전소하고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강의 핵심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의로운 전환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플랫폼 노동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는 기후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정 정도의 온도가 37도 이상, 35도 이상 어떤 우리가 합의점을 한다면 이때 한 5시간, 3시간은 잠시 정값,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더 많은 인력 채용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2월 1월 혹한기 때 영하 7도 이상 뭐 이럴 때는 잠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일할 필요가 있다면 더 많은 인력 혹은 더 많은 서비스. 야, 그러면 그 비용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세를 걷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많이 한 기업에게 5% 15%에서 거기에 비용을 하는 사회적 환류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사회복지 특정 목적 기금이라든가 환경세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구글세 얘기하듯이 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세를 걷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다양한 상상력에 현실 가능한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라는 곳에서 가사 서비스, 우리로 얘기하면 청소연구소, 대리주부 미소, 째까가고, 집사의 집 이렇게 이상하는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이 덴마크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하고 실퍼라는 회사가 기업해서 동일한 근로자와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을 향유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차원의 노사정 헌장, 디지털 헌장 협약,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결성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건 미국의 이제 사례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미국의 몇몇 도시들이 되게 선제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라는 도시가요, 재밌는데 앞에 1강하고도 연결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도시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와 관련된 석탄, 원전 이렇게 만든 도시 협약 체결하고 뭐 세금 걷고 막 이런 도시거든요. 이게 이 도시가 되게 선진적이어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제도를 만들거나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공유할 내용은 캘리포니아 AB5법이에요. 이게 AB가 뭔가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국회 법이 상정하면 제 145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 이름이더라고요. 5번째 법안이라는 거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법안 핵심은 ABC 테스트. ABC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가 고용한 사람은 우버 기사는 노동자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요 일을 하다가 임금은 제대로 못 받거나 일하다가 다치면 저희는 저 월급 못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 모든 요구하는 걸 당사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법률 AB5법은 회사가 야 회사가 지시명령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업무 이외의 업무까지 시켜 안 시켜. 그리고 독립적인 일을 고객과 이루어지고 있어 없어. 이 A, B, C를 다 통과하면 야 우버기사 니네 노동자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영업자 개인 노동자고 다 통과하면 노동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주지사가 이렇게 사인한 내용이었고 1년 반 전에 우리 사회 화제가 됐죠. 경향신문에도 나오고 노동운동이나 학계에서도 캘리포니아 AB 파이프과 같은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도 자본 경영계가 있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힘을 얻어서 어떻게 주정부, 연방정부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19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표지가요. 100주년 보고서입니다. 1919년에 ILO가 1호 협약을 체결하면서 100년이 됐고 1919년에 산업화 초기에 일하는 방식에서 2020년 현재 즈음에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는 더 디지털 경제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보고서예요. 한 50페이지짜리 영문 보고서인데 전 세계 190개 국가의 나라들이 봐야 되니까 대단히 심플하게 썼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근데 그 책의 절반 정도에 가면 플랫폼 노동이 언급되어 있는데 무려 5줄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요. 임금과 관련된 거, 노동시간, 고용,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10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국제노동기구가 무려 5줄이 넘는 내용을 플랫폼 노동을 언급했다는 건 앞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요. 플랫폼 노동은 경계를 초월한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요. 저희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크몬 같은 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독일에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어 번역해주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법 적용받지 않잖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경계를 초월하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자국법을 적용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강의 초반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유럽연합에서 5차 산업혁명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페이지에 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의 외주와 중대기업 처벌법 얘기가 한국 사회 최근에 몇 년 동안 화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치명적 사고입니다. 치명적 사고. 유럽의 회원국들한테 주요 회원국에 조사를 했더니 파란색 그래프가 각 업종별로 치명적 사고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5차 산업혁명 시기에 유럽 사회에서 주장한 건 비치명적 사고도 같이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비치명적 사고는 뭐냐면 3일 이하의 결균이나 이런 사고로 정신건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유통업 이런 데 보면 비치명적 사고가 더 많죠.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경제사에서는 이런 일하는 환경에서 산업재해, 노동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정치발전소 강연을 했는데 너무 온라인 줌으로 강연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내가 다음번에 강연 제안이 올 때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있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 정신건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분만 웃으셔갖고 강사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마련돼야 되거나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될 내용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 대책이 한 4가지 영역이 있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서는 법은 없습니다. 국회에 지금 상정은 돼 있지만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좀 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가지로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하면 한 4가지 지금 질문 겸 함께 토론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라는 가치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라든지 우버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닌데 우버 기사들이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하는 권리를 다 박탈한다면 우리가 이 산업이 맞나?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 우리의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일자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로 노동자가 아닌 자로 된다라는 모습이죠. 약사가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 있는 A 종합병원에는 자판기에서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노동 안정이 노동자들의 안전, 산업재해 문제가
전통적인 안전만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노동 3권이 아니라 디지털 노동 기본권으로 어떻게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지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기라는 표현으로 제가 오늘 강연에 1시간 10분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쓴 몇 가지 칼럼을 자료로 좀 공유하려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의 약탈적 비즈니스 모델과 노동 착취라는 다소 강하게 썼습니다. 앞에 전문의 칼럼 내용은 뭐냐면요.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하고 똑같아요. 핀테크 운영하는 거, 물류센터 운영하는 거, 소수의 10%도 안 되는 정규직 고용하고 다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향유하는 한 7, 8개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한국의 비즈니스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연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이나 혹은 또 유튜브에 댓글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